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방석준입니다. 4.15 총선이 꼭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서구갑 국회의원으로 적합할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후보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후보 기호 2번 이영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병석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의 시작 발언,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시간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 또 한 번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을 진행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며 발언 시간이 초과될 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벌써 코로나 사태가 2월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모임을 자제하는 등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검사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의료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택배 업무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택배 업무 종사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작지만 제 세비의 50%를 반납합니다. 전국 안정 없이 코로나와의 조기 종식 그리고 경제 회복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혼란 속에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서구갑 유권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있기까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대한민국의 국회를 이끄는 국회의장의 길을 가겠습니다. 싸움질 그만하고 일하는 국회 반드시 만들고 대전의 발전의 토대를 획기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장을 배출해 주시는 표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외신과 국내 일부 언론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서 대응까지 정부 대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최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전염병 예방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 전 방위적 사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은 분들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그리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정부의 효율적 대책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을
모범 국가로 꼽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모범 국가다, 모델 국가다,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핵심은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규모의 예산, 그리고 신속한 집행, 그리고 관계자들의 면책,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뉴딜 정책을 연상시킬 정도의 큰 규모의 지원, 그리고 징기스칸의 기동대를 생각했을 정도의 신속한 조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금융 관계자들에 대한 면책, 이것이 뒷받침될 때 효율적인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멈추고 모두가 단합해야 합니다. 네, 이번엔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즉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취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협에서 7번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즉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확진자 수도 적고 사망자 수도 적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못된 대국민 메시지를 내므로써 국민들이 혼선을 겪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 종식된다, 걱정하지 말고 활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반대 방향의 메시지였습니다. 후속 조치 또한 잘못됐습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2장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한 다음 날 바로 마스크 수출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진의 높은 수준,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 덕분이지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화자찬하면 안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트램 공사가 시작될 경우 노선 구간은 교통 혼잡이, 노선 제외 지역은 교통 불편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지선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교통 문제 해결 방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2호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 도시철도 2호선이 도마역을 거쳐서 중구로 나갑니다. 그런데 도마역에서 용문역까지가 굉장히 교통수요는 많은데 2호선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 변동, 가장동, 내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2호선에 지선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지선은 도마역에서 변동역, 내동역, 가장역을 거쳐서 용문역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 또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큰 혜택을 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의 이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트램으로 건설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잠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존 도로의 노선 한 개가 줄어들기, 차선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발생할 것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외곽 순환도로를 빨리 건설하고 또 하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를 조기 추진해서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서 트램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트램을 순환선으로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가수원부터 서대전까지는 트램이 지나가지 않게 돼 있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청와대 그리고 부총리를 직접 설득을 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그 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순환선이 됐습니다. 연결한 구간만 2,300억, 전체는 한 8천억이 됩니다. 지선은 이렇습니다. 이 바로 도마동서부터 용문역까지 같은 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권선택 전 시장과 함께 밑그림을 함께 그렸고 허태정 시장과 함께 구체적 계획을 짜놨습니다. 도마동서부터 용문역까지 3.3km에 5개의 역이 생기고 공사비는 730억이 들어간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전 지역이 이 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호남선을 이용한 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계룡역, 흑성역, 가수원역, 도마 복수역을 신설하고 서대문역을 거쳐서 대전역, 신탄역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도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 두 분에게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하실 시간을 드릴 텐데 이후 발표된 공약 내용에 대해 개별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가지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방직을 국가직화했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청으로 승격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최근에 대전 참여연대가 우리 대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저 박병석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힘 있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먼저 취업의 문을 확 넓혔습니다. 이제 더 넓힐 겁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주도해서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대전의 학생들을 해마다 600명 내지 900명을 뽑도록 하는 제도를 완성시켰습니다. 대전의 제일 큰 기업의 1년의 채용 규모 50명에 무려 18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하반기가 되면 바로 제2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됩니다. 혁신도시로 이전받고 150개 내외가 될 서구도권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당시에 어떻게 좋은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취업의 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도심도 확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서구갑은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구돔시는 바로 도마동에는 벌써 411억을 지원했습니다. 곳곳에 야외 조격장이 생기고 도서관이 생기고 공공주차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짓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 동에 확대시킬 것입니다. 하수구의 약취도 모두 개선해 드립니다. 1,781억을. 네. 이어서 박병석 후보의 공약 내용에 대해서 이영규 후보와 2번의 질문과 2번의 답변 시간을 가질 텐데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보님이 방금 공약 이행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공약 중에 평촌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촌산업단지에 박 후보님께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촌산업단지는 아직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고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는 단계입니다. 우선 단지가 조성돼야 토지의 원가가 나오고 그 토지의 원가가 나와야 기업이 이전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대전을 넘어서 전국의 굴지의 그룹의 대그룹 회장을 3분을 따로 만나서 우리 평촌산업단지의 미래 계획을 설명하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우리 관저동에 한국발전연수원을 유치했습니다. 1,30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산림청의 산림복지진흥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는 연간 20만 명 이상의 전국의 내방객이 오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우리 대전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유치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접촉할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도소 이전 자리에 당초 대전시가 아파트를 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지면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첨단 산업단지를 주시면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약을 내실 때는 평촌 산업단지가 임기 내에 완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일단 공약부터 내신 건가요? 아니면 평촌 산업단지가 임기 내에 완공이 다 되고 입주를 할 거로 예상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지 자료 주는 건 다 줄 수 있어요. 그 기업이 오는 게 문제지 누구든지 시청 공무원도 그렇고 뭐 시의원, 구의원도 가서 자료는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대그룹 회장은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어떠한 계획은 자기의 임기 내에 실시되는 계획이 있고 더 긴 시기를 요구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자기 임기 동안에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도 문제가 되는 거고 지방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평촌산업단지가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총 공사비가 약 2,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획을 바꿔서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방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2022-23년 완공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으로 위한 기초 여러 가지의 기반 설비는 이미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산업단지에는 바로 무공해 취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가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 설치, 도마역에서 용문역까지 이것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형 공약으로 지금 우리 지역구 내에 초등학교가 많이 부족하고 초등학교 신설이 굉장히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도마변동 689 구역 재개발지구, 거기는 초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관저 4지구, 소위 서일여고 앞에 더샵 아파트가 있는 곳도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려면 큰 대로를 건너야 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꼭 초등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저 4지구는 여기 서대전 IC에서 나오면 더샵 아파트 1차, 2차가 이미 입주해 있고 3차가 앞으로 입주할 예정인 이 지역 일대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로 따지면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금동초등학교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로를 건너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마변동 689 구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초등학교가 다 멉니다. 그래서 689 구역을 아우르는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를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루벌 일원은 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미 서구청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서구청과 힘을 합해서 노루벌 일원의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안동로 확장 공사를 조기 시행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우리 시민들이 교통체증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서대전 IC가 상당히
이 막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 정체가 일어납니다. 이 진출입로를 확장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영규 후보의 공약 내용에 대해서 박병석 후보와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트램 2호선의 지선, 도마동,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용문동의 시선은 말씀드렸듯이 저 자신이 권선택 시장과 허태정 시장과 함께 밑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짰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의 공약을 보면은 이미 완성됐거나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관저 오지구의 초등학교를 건설하겠다고 내시는데 예,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발언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이미 완성된 사업이 아니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계획이 끝나려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아까 박 후보님께서도 어떤 계획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예정은 돼 있는데 내년에 어떤 사태가 생기면 예산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공될 때까지 항상 그것을 국회의원이든 시장, 구청장이든 챙겨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저 5지구가 아니고 관저 4지구입니다. 서일여고 앞에 더샵 아파트 일원.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중간에 끊겨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공약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 발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분들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변이나 아니면 공원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반려동물들이 좀 쉴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이나 반려동물 쉼터 이런 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진료비도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당초에 이영규 후보의 집에 배달된 공모물이나 현수막에 보면 관저 5지구에 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저 5지구에는 제가 주도해서 만든 선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나중에 현수막을 고쳐서 새로 다셨죠. 5지구와 4지구를 구별하시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노루벌 계획은 이미 제가 국비 20억을 지원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저 5지구에 이미 선유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5지구, 4지구가 5지구로 된 것은 오타였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고 있는 곳에 학교를 또 짓는다고 공약하는 후보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저 4지구 서일여고 앞 더샵 아파트 일원이다. 그다음에 이 4지구, 5지구 하는 구분은 도시개발 계획 단계, 도시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완료되고 나면은 통상 그 아파트 단지라고 그러지 4지구, 5지구라고 하지를 않고 그것이 4지구인지 5지구인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몇 블록, 몇 지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곳에 학교를 또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중간에 저희 사무실에서 오타를 낸 거였고요. 인쇄 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정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루벌님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계획을 없는 거를 허황된 사업을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서구청에서 이미 타당성까지 다 조사해서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도시철도 사업도 그렇고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도 그렇고 다 장기 계획입니다. 언제든지 중간에 중단될 수가 있어요. 계획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5분 동안 토론의 주도권을 드릴 겁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와 자유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최소 답변 시간 4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방해할 정도의 긴 질문과 답변은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명함은 지역 의원님인데 보유 아파트는 죄다 서울 강남. 그 기사에 우리 박 후보자님은 서울에 57억 7,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보면 또 박 후보님은 정림동에도 1억 2,7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민들은 집 한 채도 없는데 우리 박 후보자님은 1가구 2주택이라는 이야기고,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57억 7,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2000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대략 한 3, 4억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5선 하면서 지금 20년 동안 약 50억 이상이 그 아파트 한 채에서만 늘었는데, 통상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영규 후보 질문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분이 넘었거든요, 질문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후보자님이 이렇게 서울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해할 수 있나, 서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는 첫 직장이 서울입니다. 중앙일보 본사에 근무를 했고 서울시 부시장을 했죠.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산 것만 만 3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린 것이고요.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좀 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 부시장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매년 해마다 엄격한 재산 검증을 받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정보기관의 것을 받습니다.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주의 주식을 산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매입한 유일한 부동산은 내 지역구에 내가 거처하기 위한 정림동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젠 이영규 후보 질문 계속해 주시죠. 지금 서울의 아파트에는 그럼 누가 사시는 건지, 박 후보님의 생활 본거지는 서울인지 대전 정림동인지, 또 가족, 특히 사모님하고 자제분들은 서울에 사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 정림동에 사시는 것인지, 그리고 1가구 2주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잘 이해해 보시면, 특히 중진위원이 되면 각종 회의가 새벽에 아침에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도 거처가 필요하고 대전도 거처가 필요한 것이죠. 거의 지방의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서울에 거처가 있는 겁니다. 즉 없는 분은 오피스텔이라도 얻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회의원의 직업의 특성상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이제 때로는 결혼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근거지는 당연히 대전이죠. 제가 1년에 KTX를 300번 이상 탑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 바로 서대진역 김밥집입니다. 네, 이제 또 추가 질문해 주시죠. 지금 박 후보자님과 박 후보자님 사모님의 주민등록이 대전 정림동에 돼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모든 세금 대전에 내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거로 답변이 됐고요. 예. 그 통상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속세를 올려야 된다. 상속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꼭 저는 거기에 동의는 안 합니다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부동산값 상승으로 생기는 이익은 불로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과거에 김의겸 씨도 그랬고, 김의겸 씨 같은 경우는 그 차액을 사회에 환원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박 후보자님 같은 경우 물론 처음에 살 때는 투기의 의도로 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아파트 한 채를 사놓음으로써 지금까지 별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따로 큰 투자를 하지 않고 관리만 하면서 50억 이상 값어치가 늘었으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가격 오른 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 후보자님도 그것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액수는 너무너무 부풀려진 액수입니다. 만약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팔아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증여세 상속세는 높이는 게 옳다. 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시간 40초는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가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긴급재난 지원금 때문에 온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통당의 조처를 보면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기본금을 드리겠다, 지원금을 드렸다 그럴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기영합주의다. 총선을 매표로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니 곧 이어서 국민채권 40조를 발행한다 그러더니 100조를 예산을 전용한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240조를 만들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50만 원씩 다 주겠다고. 그리고 나라의 곳간이 비어서 큰일 났다 그러더니 이제는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미통당의 정책 기조는 무엇이고 우리 이 후보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 미래통합당의 약칭은 통합당입니다. 미통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앞으로는 통합당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처음에 비판했던 거는 일회성 현금 살포는 효과가 없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현금 살포보다는 이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재활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그러니까 새로 거기에 근로자들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임대료 지원을 한다든지 저가에 임대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것처럼 재활, 차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일회성, 이전소득성 현금 살포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이제 추가 질문해 주시죠. 네.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그냥 일주일 이내에 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닌가요? 그거겠죠. 지금 열린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위소득 70%한테 100만 원씩 주자고 했는데 기준 마련이나 이런 게 상당히 논란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을 주자. 그러면 재원이 비슷하게 되든 어떻게 되든. 그리고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이미 512조 원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긴급하게 그거를 100조 원 정도를 코로나 사태 극복 위기 대응 자금으로 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그 말씀도 이번 한 번에 끝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또 추가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통합당이요? 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긴급 지원금입니까? 기본 소득입니까? 그리고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은 지금까지 통합당이 그렇게 강조했던 보편복지 쪽으로 선회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주장했던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70%만 주자고 하던 거를 전 국민한테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박 후보자님께서 우리 통합당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해찬 대표께서는 그 잘못된 방향을 따르려고 하는 건가요? 예, 우리는 처음서부터 전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1야당이 저런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자. 그렇게 했던 것이 하위 70%입니다. 근데 180도 전환해서 갑자기 황교안 대표께서
현금 살포고 몇 평이라든 주장하던 당이 갑자기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주자니까 그건 우리의 방향과 일치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요. 우리는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있어서 지금 국가적 위기입니다. 경쟁하면 안 됩니다. 2008년에 제가 제1야당 정책위장이실 때 이제 답변 시간 주셔야 됩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만약에 통합당이 집권당이었다면 이 오락가락하는 사태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실망하고 혼란을 겪겠습니까? 원칙과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원금입니까? 기본소득입니까? 선별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입니까? 보편복지, 선별복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긴급 재난 지원금 아닙니까?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예.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양합니다. 청년들이 일할 만한 취업처를 찾기 어렵고 임시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각 후보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전의 17개 공공기관, 코레일,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원자력연소 같은 17개 공공기관이 이제 해마다 대전 학생들을 600명 내지 900명 뽑는 제도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반기에 150개 전후에 큰 공공기관이 다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어떻게 큰 규모의 좋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힘 있는 여당의 정치인이 있어야 좋은 규모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저는 이거와 관계돼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일인 17년 5월에 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서 모든 입사시험에 본인의 것만 적지 부모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적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꿈의 크기가 달라지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히 건의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채택됐고 이제 우리는 눈을 가리고 채용한다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전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대전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확 넓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부 들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청년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인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만 좀 늘었습니다. 그건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죠. 기업이 일할 의욕이 나고 기업할 의욕이 생기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하고 기업하는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니까 기업을 안 하고 다 해외로 도망을 가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원인이다. 그래서 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게 해야 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폐기해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일부 경제학자들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정책이다.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생기는데 소득을 가지고 성장을 견인한다. 그거는 꼬리가 개를 끌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고 이걸 폐기해야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장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제도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 기업들이
네. 마지막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 갑 지역과 서구 을 지역 간 불균형도 문제가 크지만 그 서구 갑 지역 내에서의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가수원과 관저동 등의 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마동과 복수동 등의 재개발 정비 사업은 더딥니다. 이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구는 갑 지역과 을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매우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을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이나 시립미술관, 또 연정국악원 이런 문화예술 시설이 있고 한밭수목원이나 남문광장, 보라매 공원처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갑에는 문예회관하고 다목적 체육관 내에 이렇다 할 만한 문화예술 시설이나 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또 금융, 경제, 교육, 인프라도 둔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안 신도시 개발이 우리 서구 갑에서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것은 대전시의 개발 계획에 따른 것이었지 국비가 투입돼서 국가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구를 둔산 지역, 그다음에 구도심권, 도안지구, 서남북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그 권역별 특성에 맞는 외과 수술적 투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 도마, 변동, 복수, 정림 이런 곳에는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하고 또 도안지구는 반대로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해서 명품 주거지구로 만들고 서남북권은 농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의 성격이 다릅니다. 허허벌판에 계획도시를 지은 것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곳이 바로 서갑 지역입니다. 대전의 인구가 6만이 줄었습니다. 서구 을, 둔산 지역의 인구가 10년 동안 3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서갑은 1만 7천 명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인구가 모여드는 그러한 곳이 우리 서구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원도심 분야는 지금 말씀드린 듯이 서구갑이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바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그리고 광역철도망 호남선을 이용한 광역철도망 3호선에 곳곳에 역이 생기고 역세권이 개발됩니다. 도마동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미 411억 원을 확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8군데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용지 부지에 문화센터, 체육센터, 주민 프로그램들을 함께 복합 건물을 만들므로써 가장 역동적이고 도안 신도시 못지않은 구도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트램 2호선의 지선을 바로 도마동서부터 괴정동, 용문동까지 하면서 발전의 계기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와 5분 동안 자유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1분 이내, 상대 후보에게 최소 답변 시간 4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을 방해할 정도의 긴 질문과 답변은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통합당이 일당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에 교도소에 가서 무상급식을 먹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가 일당이 되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사가 이루어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관련이 돼 있다면 당연히 법을 위반했으니까 탄핵을 받아야죠. 그다음에 그 무상급식 문제는 당에서 아마도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 영상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탄핵, 지금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제 3년밖에 안 된 정당에서 새로운 대통령,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지금 이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저처럼 변호사든 누구든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헌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외일 수는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탄핵당해야죠. 그게 제 네. 생각입니다. 국가가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는 국익을 개인의 당보다 우선시켜야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가 우리 야당에 1천억 불 지급 보증을 긴급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여론은 경제사령탑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제가 제1야당의 정책의장으로서 협상 정권 대표였습니다. 저는 협상에서 조건 없이 사인을 줬습니다. 왜?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해치려면 우리 국회가 지급 보증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익이 당리 당작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국난을 맞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단합해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벌써부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안정된 의석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 후보자님의 생각에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 시에는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해도 면책을 당해야 한다는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위기 시에는 법을 위반해도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위기 시에 법을 위반하지 않고 헌법에 규정된 본인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나 긴급 명령권 그런 걸 발동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사적으로 나하고 친분이 있는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탄핵을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런 분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죠. 위기 시에는 더더욱이 정직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부정직한 지도자를 위기 시에 나라를 맡깁니까? 답변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문 해 주시죠. 바로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가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겁니다. 공수처를 만들면 대통령, 청와대, 검판사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통합당은 공수처를 그렇게 반대하는가? 우리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근데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네, 답변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수처야말로 대통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농락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아니 검찰이 있고 감사원이 있는데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 일을 잘 못하면 검찰을 잘하게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어떤 장수가 어떤 상사가 내 부하가 참 시원찮아.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 또 채용해야 되겠어. 다른 직위를 만들어야 되겠어. 이건 무능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부하가 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번엔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가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우리 대전시에서 한국서부발전하고 기성동 평촌산업단지에 LNG 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LNG 발전소가 하나 들어오면은 뭐 자동차
10만 대가 배출하는 배기가스 분량이 미세먼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역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박 후보자님이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박 후보자님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하나 짓고 학교 급식실 개선하는데 1, 2억 들어가는 공사도 꼭 박 후보자님 참석해서 여기에 내가 기여를 했다고 자랑하시는데 1조 8천억짜리 공사를 하는 LNG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지역구에서 그걸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져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모르신 건지 아니면 알고서 유치를 한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공해를 발생할 수 있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유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상식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 즉각 취소하시오 하는 것을 시장에게 말씀드렸고 나중엔 공개적으로 촉구하게 된 겁니다. 이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저에게 사전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평촌산업단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지방의 타당성 조사를 맡겨서 진행하려다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다시 예타를 신청하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나 하는 내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봅니다. 박 후보자님은 지역에서 부지런하다고 많은 평을 합니다. 경로당 하나 짓는데 국비 5천만 원, 1억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학교 급식실 개선하는데 5천만 원, 1억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준공식 할 때도 꼭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에 국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내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더구나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평촌산업단지 입주도 시작 안 됐는데 내가 벌써 대기업 회장 임원들을 만나서 앞으로 입주하라고 자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전시에서 1조 8천억짜리 공사비가 들어가는 LNG 발전소 들어오는 그 사업을 우리 지역구 평촌산업단지에 유치한다고 MOU를 체결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을 텐데 그걸 몰랐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인이 무능했다는 거를 실토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대전시장하고 협조도 한 번도 안 했는지, 허태정 대전시장은 박 후보자님께 상의도 안 했는지, 밑에 보좌관들은 뭐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좀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LNG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제가 어떻게 다른 대기업을 만나서 유치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세계의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을 직접 만나서 투자해 주시오 한 것이 바로 제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거 없이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격조 높은 토론이 아닙니다. 국가적 아젠다, 이 국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말씀드리고요. 아까 재산의 문제도 어떻게 한 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산정한 것을 그렇게 불러서 말씀하시는가. 저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부의금조차 받지 않은 깨끗한 사람임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네, 이영규 후보 주도권 시간입니다. 그 아파트 시가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취재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설령 그게 시가라고 하더라도 박 후보자님이 이번에 재산 등록하면서 거기에 낸 거에도 35억인지 33억인지 그렇게 써 있던데요. 33억이라도 마찬가지지요. 최하로 잡아도. 그나마 표준 공시 가격으로 잡았을 텐데 그래도 처음에 취득 가격에 비해서는 30억 이상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30억 이상 투자를 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로소득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구나 민주당의 정책 기조하고는 안 맞는다. 우리 미래통합당의 정책 기조하고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느덧 정해진 토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제 후보자 두 분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권자 여러분, 정말 코로나 사태로 상심이 많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고 우리 국민들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만도 못한 국민소득 50달러의 나라였는데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릅니다. 정치적으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드문 나라입니다. 우리는 IMF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자체의 위기는 우리 높은 의료 수준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후의 경제 위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취약점이 경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제를 문재인 정권한테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20여 년간의 공직생활 동안에 단 한 번도 어떤 비리와 부정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깨끗한 길을 걸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에 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는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입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해야 합니다. 토론에서도 보셨듯이 공공연하게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는 이러한 혼란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국회의장을 길을 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표는 바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길이자 또 국회의장을 배출해 주시는 소중한 희망의 한 표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더 좋아지는 세상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모든 유권자의 바람이겠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 해주신 약속들을 당선 후에도 잊지 않고 지켜주시기를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토론에 함께 해주신 후보 두 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